뉴욕주가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한 지 사흘 만에 10,000명에 육박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에 대한 추방 케이스의 일부를 오픈했고 전국적으로 추방 케이스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법안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 국정연설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2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를 위해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가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한 지 사흘 만에 10,000명에 육박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연말까지 신청 규모가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틈을 노린 대리 신청이나 대행 서비스 등의 사기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주 차량국 오피스마다 몰리면서 운전면허 연습범위 발급 건수가 9,372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별로 보면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된 16일 3,404건의 운전면허 연습 퍼밋이 발급됐고 17일에도 3,494건, 18일 2,574건이 발급돼 평균 수치를 2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연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는 불체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신청 규모가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정부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차량국에 운전면허증을 대신 신청 또는 비용을 대리 지불해주겠다거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겠다는 사기에 조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량국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개인은 직접 방문해야 하고 빠른 절차나 대행 서비스를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뉴욕주는 법 시행에 대응해 예산과 인력을 늘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 이민자 보호 프로젝트에 따르면 차량국은 그린라이트법 실행을 위해 예산 $250만 인력 400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폐지와 관련해 내년 6월쯤 연방 대법원에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해서는 추방 케이스가 일시 중단됐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케이스의 일부를 오픈했고 전국적으로 추방 케이스를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월부터 다카 수혜자에 대해 일시 중단됐던 추방 케이스를 일부 오픈했고 전국적으로 추방 케이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 소재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10월부터 과거 전과가 없거나 경범죄 전과자들을 포함해 네바다와 미주리주 등 일부 지역에서 추방 케이스 14건을 다시 오픈했습니다. 또 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근 매체와의 이메일에서 주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됐던 케이스에 대해 다시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추방 케이스의 재오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법원의 다카 폐지 판결에 미리 추방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카 폐지와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의 국가별 다카 수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국 출신의 다카 수혜자는 총 6,6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수혜자는 총 66만 9,080명으로 한국은 전체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법안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법안에 포함된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다시 안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등 연방 상원 마이클 리 의원과 딕 더빈 의원이 19일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이 무산된 이 법안은 전체 쿼터의 7% 이상이 한국과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터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날 리 의원과 더빈 의원은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는데 돌연 이를 번복했습니다.
민주와 공화 양당이 법안에 포함된 세부 사항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안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직장을 바꾸거나 여행을 해도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족 초청 이민에서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가 부모의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21세가 넘으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른바 에이징아웃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 국정연설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2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2월 4일에 국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2월 4일 국정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초청은 지난 18일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 상원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트럼프 공화당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은 하원 의장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의 공동 초청 형식으로 이뤄지며 연방 의사당에서 양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의회에 나와 국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연초에 국정연설 형식으로 한 해 국가 운영 방침을 밝힙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국정연설은 진행 중인 탄핵 절차와 연말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북미 관계 등의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냐에 따라 그 메시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또 이날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대의원을 뽑는 첫 코커스가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3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를 위해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청 실적이 저조합니다. 재외선거인 신청은 영사관 방문 접수 외에도 온라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신청이 34일차 기준으로 총 1,28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외 부재자는 1,133명으로 지난 제20대 총선 962건에 비해 171명 증가했지만 재외선거인 신청은 152명으로 과거 174명보다 22명 감소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17차례에 걸쳐 순회 접수 활동을 벌이는 등 재외선거 신고와 신청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4년 전 선거와 비교할 때 인원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뉴욕 공관 관할 지역의 예상 선거권자가 16만여 명인 것을 감안할 때 신청이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신청을 늘리기 위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회 접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9일에는 퀸즈 플러싱 제1교회와 뉴프런티어 교회에서 순회 접수 활동이 실시됩니다. 재외선거인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신고 방법은 온라인이나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 방문, 전자우편이나 우편, 공관직원 순회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총 18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았고 뉴욕과 뉴저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19일 발표한 2014년에서 2018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53만 9,959명으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뉴욕이 14만 2,091명, 뉴저지가 10만 4,842명, 텍사스가 9만 7,90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주 카운티별로는 LA 카운티가 23만 2,6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렌지 카운티가 10만 2,274명, 센타클라라 3만 4,137명, 샌디에고 2만 9,481명, 엘라미다 2만 3,622명, 샌 버나디노가 1만 6,687명으로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보면 LA 카운티는 1,719명, 오렌지 카운티는 1,479명 줄었습니다. 반면 센타클라라는 1,477명이 늘어났고 샌디에이고 933명, 엘라미다 151명, 샌 버나디노 역시 1,599명이 증가했습니다. 가주 도시별로 살펴보면 LA시가 11만 6,5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얼바인이 2만 1,392명, 샌디에이고 17,887명, 플러턴 17,176명, 샌프란시스코 13,797명, 샌호세 13,411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5세 이상 한인 중 영어를 매우 잘함으로 분류된 학생의 비율은 전국 기준으로 46.7%, 캘리포니아주는 44%, LA 카운티는 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버지니아에서 무려 6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고로 최소 5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NBC는 22일 오전 7시 51분께 버지니아 요크 카운티 소재 64번 주간고속도로에서 차량 69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초기에는 3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후 경찰은 부상자 수를 51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부상 정도는 경상에서 생명이 위독한 정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망자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지역 인근에 소재한 리버사이드 지역 의료센터의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부상자 중 24명은 치료 중이고 1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 경찰은 이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고 현장엔 안개가 끼고 얼음이 얼어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개가 잔뜩 끼어 시야가 나빠진 상황에서 안개 속 수분으로 인해 생긴 도로 위 얇은 얼음에 차들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사고로 64번 주간고속도로는 한때 수시간 동안 폐쇄됐습니다. 뉴욕시가 늘어나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뉴욕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주거용 건물을 지으면 전체 가구의 15%는 노숙자 가정을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뉴욕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주거용 건물을 지을 경우 전체 가구의 15%는 노숙자 가정을 위해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조례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례가 발효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통해 해마다 노숙자 가정 1,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례는 시정부로부터 건축 융자나 지원금을 받거나 토지를 제공받을 경우 또 세금 혜택을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40가구 이상을 수용하는 주거용 건물을 지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의회는 뉴욕시 주택보존국 그리고 해당 개발사들과 협의해 2020년 7월부터 이 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은 조례를 통해 제공되는 아파트가 준비되는 즉시 노숙자 가족을 입주시키기 위한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노숙자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17일 더 저니 홈이라는 노숙자 근절을 위한 6포인트 액션 플랜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노숙자 수용시설의 침상수를 현재 1,800개에서 2,800개로 확대하고 더 많은 노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쿠오모 브릿지의 통행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지패스 운전자의 경우 기존 $4 75센트에서 1년마다 50센트씩 인상되는데 인근 지역 거주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9일 뉴욕주 정부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쿠오모 브릿지의 통행료가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지패스 운전자의 경우 기존 $4 75센트에서 2021년에는 $5 25센트로 2022년에는 $5 75센트로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이지패스 없이 통행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현재 $5에서 2021년에는 $6 83센트, 2022년 $7 48센트로 인상됩니다. 트럭 운전자는 피크 시간대의 경우 현재 $32 75센트지만 2021년에는 $42 90센트, 2022년에는 $55 77센트를 내야 합니다. 단 이지패스를 이용하는 인근 지역의 거주민에게는 요금이 동결됩니다. 현재 뉴욕주 운전자의 77%, 쿠오모 브릿지 이용자의 86.7%가 이지패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라클랜드 카운티 거주자들은 차량 등록 주소로 거주지 증명을 하면 2022년까지 이지패스 요금이 $4 75센트로 유지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현금 거래가 많아지는 연말, 모조 지폐 유통이 활발한 시기입니다. 최근에는 영화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가짜 지폐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비밀경호국이 압수한 $100짜리 모조 지폐들입니다. 진폐와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 쉽게 위폐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쁜 연말 시즌 소홀할 수 있는 소매점들 상대로 모조 지폐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 않고 손님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서서 마음이 급해서 그냥 확인을 안 하고 받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게 가짜 돈인 걸 알게 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많을 수밖에. 밀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연말이면은 더 이렇게 근데 그 틈을 타서 그런 사람들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특히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모조 지폐는 영화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모션 픽처 머니입니다. 이 같은 모션 픽처 머니 사용은 지난해보다 25%나 증가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사실상 모조 지폐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엔 지폐 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Business owners or others that, let's say, get stuck with a counterfeit bill. And then they go to a bank or they come to someone else and go, I received this fake money and now I need real money because I lost my money. But you can't get that. So in other words, if you get stuck with it, if you accept a counterfeit bill, then you've just lost all that money. 위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앞뒤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But a very quick search on some of these that we put out a feature, foreign currency writing is obviously a giveaway that that's not legitimate, as well as just a very clear sample to see for motion picture use only. 위패를 불빛에 비춰보면 오른쪽의 인물 초상화가 흐릿하거나 어설프게 보이며 지폐에 새겨진 수직의 은선엔 USA란 글자와 숫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내 모조 지폐 유통은 연방법에 위반되는 범죄로 만약 받는 모조 지폐를 다시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0.2%나 더 하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국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3.9%로 나타났으며 2달 연속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비농업 일자리 28,400여 개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국은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9년 이후 가장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 전체 실업률은 한 달 전보다 0.1% 감소한 3.5%로 조사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여성 소비자에게만 부과되는 일명 핑크택스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0번째 2020년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유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성별에 따른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는 표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핑크택스란 똑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라도 여성에게 제공될 경우 비용이 추가로 청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승객의 성별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미공개나 불특정 등 제3의 성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대변인은 시스템 업데이트가 최근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인터넷 예매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중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올해 2월 처음으로 항공권 예매 승객의 성별 정보를 비공개, 불특정, 중성 등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 델타와 사우스웨스트 등도 제도 변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에나 연방검찰은 지난 19일 캘리포니아주 산타에나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비자 사기 및 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기소된 한인 변호사에게 1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이민서비스국에 허위 정보를 담은 이민 비민 비자 신청서를 200여 건 제출했고 그중에는 다양한 직종에서 고숙련 고위직에 종사할 것이라는 청원서가 포함됐는데 다수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거나 직책이 낮은 직업을 포장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뉴패밀리 재단은 지난 21일 뉴저지 포트리 소재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25회 설봉 장학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장학생 20명에게 각각 $2,000씩 총 $4만 달러를 수여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9월에서 10월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주 등 미 동북부 12개주 소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탁월한 봉사정신을 갖춘 학생 20명을 선발하고 이날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늦게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